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방송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낮 시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저녁 시간에 지금 20년 넘게 저녁 시간에 하던 거를 낮 시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달까지 한번 해보고 그냥 계속 하든지 아니면 다시 저녁 시간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92회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갑자기 바꾼 탓인지 낮 시간인지 지난번보다 아주 단촐해서 좋습니다. 오늘 먼저 공지사항은 이제 다음 세미나는 7월 22일 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장소에서 1시에 12시에 식사하시고 그래서 강의 주제하고 강단은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컨펌을 한번 받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고요. 우리 안세영 교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재철 대표이사님은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전에 여러 번 우리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마침 시간이 돼서 이번에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덕미 선생님은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왔습니까? 네, 관선고등학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하십니다. 다음은 우리 정독도서관의 족보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오셨는데요. 지금 정독도서관이 옛날 경기고등학교잖아요. 그죠? 네, 경기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지금 최종인 선생님, 배영희 선생님, 배춘기 선생님, 이수기 선생님, 정미옥 선생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인데 윤동추 이사장님이신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31년생이시고요. 6.25 창전용사신데 여러분 큰 박수로 저는 월남전 창전용사인데요. 한국전 창전용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고 지금 같은 시국에 우리 잘 모셔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어머니하고 공부하는데 양피 저희 어머니하고 공부하는데 우리 최 회장님 거기 앉으시네. 우리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지훈 이사장님께서 가정에 뭐 좀 급한 일이 생기셨어요. 강영 훈련을 아직까지 못 오시는 거 보니까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저희가 이제 창립 22주 전이 되거든요. 그동안 저녁에 이렇게 쭉 하다가
점심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녁으로 밀지는 다음 92회까지 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년은 이제 충무 이순신 장군께서 탄생하신 지 4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60주년을 일주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가 8주갑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뜻깊은 해인데 일주갑은 60년이니까 이제 우리가 9주갑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분이라도 아무리 젊은 분이라도 그래서 금년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관련 세미나도 있었고 학술대회도 있었고 또 다례제 행사도 있었는데 그때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시국도 시국이고 뭐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항상 이순신 장군의 위기를 극복하신 그 난세를 이겨가신 그 지혜, 지략 이런 걸 우리가 더욱더 깊이 배워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윤용환 박사님을 이제 모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순신의 전시이것입니다. 뭐 아마 우리 임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마 TV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보셨을 것이고 또 유튜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익히 잘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사, 경희대학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신 아주 정통 역사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한테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 끝나고 나서 한 2분 정도 간략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리 임용환 박사님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기 촬영해서 외부 공개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 올려 홈페이지. 아니 그냥 촬영 나가 말 조심해야 될 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뵙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촬영하는 줄 몰라가지고 이게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세종대왕 얘기는 하도 제멋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가 전화기. 네. 뭐 생각이라는 건 누구나 가능하시고 특히 이게 뭐 창작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떤 이미지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워낙 성웅, 성군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분석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방송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순신 장군도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100만 대군하고 싸운다면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훌륭한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답을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찾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그분이 혼자서 쳐들어가진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상황인데도 일단 뭐 요즘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한번 건수를 잡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제 성군, 성웅, 성자 붙여버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성인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 말이에요. 동양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쓰다 보니까 용어에서 인플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성군이라고 안 하면 큰일이야. 뭐 영웅 그래도 큰일이야. 이분은 성군이다. 근데 조선 그 옛날 기록이기 때문에 성자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에게 붙이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현실에서 살았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걸 해도 사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좋아하면 우산장수, 소금장수처럼 B라는 사람은 싫은 부분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대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수인 장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깨끗하게 병사들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요. 군량이 부족하고 안중일기도 보면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이수인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마법으로 쌀을 만들어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존경하지만 당시 병사들 중에서는 밥 조금 준다고 불평한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를 붙여놓으면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질적인 분석이 안 돼요. 뭔가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짜증을 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리더십에서 제일 문제가, 의외로 리더십에 대해서는 별로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누가 문제를 딱 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에 있어서 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얼마나 현실에 적응을 잘하느냐는 겁니다. 그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주인공이었던 윈터스 대위가, 그 사람이 정말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나오니까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다국적 세계적 기업이에요. 거기서 초청을 한 거예요. 리더십 강의해달라고. 그 양반이 회고록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정말 자기 시골 은퇴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시골에서 농장주로 살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세계적인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회장님, 전무님, 상무님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물어본대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럴 때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겁을 낼 때 지휘관이 앞으로 앞으로 뛰어나가는 게 좋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좋습니까? 그 양반이 이런 비유인데, 그게 뭐라고 하냐. 그거는 병사들의 상황과 수준과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롬멜이 중대를 거느리고 몇 번의 전투를 하니까 병사들이 신이라고 했어요. 총알이 이쪽에서 날라온다. 이쪽으로 가면 안 죽는다. 이런 전투를 하니까 병사들이 완전히 신처럼 믿어가지고 그 다음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 부임했어요. 이건 실화예요. 처음 부임해서 적진을 가운데로 기관총을 돌파하자고 그랬더니 다들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소대장처도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롬멜이 권총 뽑아서 소대장 머리에 대고 안 가면 직결 처분이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롬멜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일생의 최대 수치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이제 그런 리더십을 좋아하지 않아요. 적어도 리더라면 병사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총들이 대고 가 이러는 거는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그때 왜 했냐? 부임한 지 바로 왔는데 말 듣냐고. 누가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롬멜이라는 걸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말 안 되는 위험한 짓을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한번 그걸 해서 살아나와서 신뢰를 얻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를 얻는 과정, 관계, 지금 이 병사들이 어떤 관계고 어떤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와가지고 소대장이 앞에서 뛰는 게 좋겠습니까? 뒤에서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소대장이 권총 뽑아들고 너 안 가면 죽는다. 이 방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 구성원과 자기의 관계와 자기가 뭐든 해온 것이 합쳐져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리더십은 원칙하에서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맞춰서 창의적인 방법을 또는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드리고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드리는 게 리더십 강의지,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자가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자기 마음대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김진규 씨 나왔던 성웅 이순신 영화. 뭐 옛날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거 맨날 그때는 국책 영화라고 만들어서 학생들 같이 보러 갈 때 뭐 단체 관람하는, 저도 그걸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곧잘 나오는 게 몇 편인지 모르지만 병사들이 막 이렇게 돌 같은 거 나르는 거 힘들어 하니까 우리 이수인 장군이 탁 말에서 내려가서 우통 벗고 이렇게 막 돌 어깨 메고 날라줍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리더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이라든가 뭐 이런 신분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수인 장군 이러니까 아, 역시 저분은 다르구나. 현대인들은 엄청 감동받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수인 장군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명나라 장군 양호라고, 이여성 다음에 왔던 명나라 그 총사령관이었던 양호가 선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새로 장군이 온다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 진주구축하는데 양호가 우통 먹고 나가더니 병사 들어가지고 흑부대 지고 날랐다고 선조가 이제 통탄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런 사람 오면 우리가 뒷감당 어떻게 하냐? 조선시대는 그런 리더십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수인 장군은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이게요, 사람들이 이게 그 사회에 하던 게 있는데 조선은 그런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불안해하죠. 제가 솔직히 양복 잘 안 입고 오거든, 강의할 때. 거의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청바지 입고 갔다간 또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정말 드물게 양복 입고 왔는데, 제가 전에 어느 교수님들 부부들 있는데 청바지 입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꽂고 이러고 강의를 했더니 난리들이 난 거예요. 나도 교수인데 너처럼 안 한다. 뭐 교수는 다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볼 때 말로는, 제가 이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말로는 파격적인, 우리는 이제 다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다들 자기가 민주적이고 파격적이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파격적인 걸 해요. 근데 뭐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0년만 지나면 파격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20살 어린애들은 전형적인 꼰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지금 조직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지 않은 데서 갑자기 파격을 하면요,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는 거죠. 요즘은요, 방송 한 번 하는 데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어느 인기 대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사기꾼이 빨간 나비 넥타이라고 나타났어. 그런데 제가 갑자기 빨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면 저놈 혹시 개 같은 애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일단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들려와요. 근데 좀 나이 드신 세대, 그러니까 뭐 우리 세대들은 옛날 때 방송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되던 죽고 살고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런 거 이해 잘 못했잖아. 뭐 연예인이 귀걸이 하나 하고 나오면 방송 TV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저게 갑자기 뭐 몇십 백만 개가 팔린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요즘 남대문 시장 가면 연예인이 이거 하나 하고 나오면 그걸로 진짜 일본까지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TV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 항상 시대와 어떤 환경 속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성군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항상 그 시대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하면 진짜 싫어한데 이수인 장군 이렇게 병사들부터 흙매고 이런 리더십 안 했다. 그 시대는 이게 안 먹히는 시대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이수인 장군은 민주적인 분이시고 자기 상사, 사장님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이수진 장군 같은 리더십 해야 된다고 분노하고 있던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갑자기 저보고 당신은 민주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독재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배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누가 한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해서 성공했다는 걸 봐서 주어진 상황 또는 우리 미래에 올 상황에서 그걸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요즘은 10년이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과장 때 했던 리더십을 부장 때 써먹으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해 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이게 왜 통했어? 요즘 애들은 달라. 그러면 그때 성공했던 곳에서 원칙을 찾아서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데 항상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역사하는 단어, 제가 역사학자지만 역사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역사는 과거의 뭐 거울이다, 현재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울이 되면 안 돼요. 소재가 돼야 돼요. 금으로 만든 동상은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그 금으로 고대에 만들어진 조각하고 현대 조각이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만들어내는 거지. 과거의 조각을 그대로 갖다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옛날 아테네 상이 지금도 인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꼭 계신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판단할 줄 아는 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어를 빼놓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성인화 해버리니까 안 되거든요. 항상 전통적 가치와 기준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시대적 과제, 상황적 특수성을 생각해서 자기 앞에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적 과제와 상황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작전에서도 전략 전술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저 장교들, 초급 장교들, 뭐 중상급 이상도 가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이런 훈련이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소대장이에요. 저 내일 이제 고지를 공격해야 돼요. 고지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무엇부터 하죠?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짜야죠. 그럼 당장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시간 없으니까 제가 굳이 안 물어도 뭐 지형을 봐야 됩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답들이 나와요. 한 번도 답이 나오는 적이 없어요. 정답이. 첫 번째 제가 나한테 제가 소대장인데 일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고지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편성 같은데, 편성. 편성이요? 아니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거는 교실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건 아카데믹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실제 네? 정보.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실제로 현장이라면 명령 속에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카데믹하게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고지를 왜 점령하는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군이 후퇴하는데 네가 거기서 1시간을 막는 거냐? 위장 공격이냐? 양농작전이냐? 아니면 저 고지 중대장이 저 유정한 정보 참모니까 걔를 잡아야 되는 거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춰서 작전이 나오는 거고 그 작전에 맞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저 고지에 어마어마한 금이 숨겨져 있는데 저거 잡으러 가자고 할 때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병사들의 사기와 우리가 사단이 후퇴하는데 1시간 동안 다 죽더라도 저걸 막아야 된다라고 할 때 병사들한테 요구되는 정신자세 달라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항상 시대적 과제, 기본적으로 이 시대적 과제가 뭐냐, 그리고 상황적 특수성이 뭐냐, 전략 전술로 말할 땐 전략이 뭐냐, 전술이 뭐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원래 제가 F를 써갖고 맥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게 글씨가 똑바른 건데 PPT를 전환을 시키면 이게 줄이 삐뚤어져요. 가끔 이걸 못 참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양해하십시오.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 마이크로 MS하고 F라고 하도 쌈질을 해서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나쁜 놈들. 일단 이수인 장군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위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단순한 듯 하면서도
훌륭한 리더와 훌륭하지 못한 리더를 가르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전쟁사를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전쟁사라는 게 결국 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 상황이잖아요. 내일 적이 쳐들어온대요. 근데 우리는 뭐 포탄이 10발밖에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가서 야, 우리 포탄이 10발밖에 없으니까 내일 모레 쳐들어와라. 이럴 수도 없고, 포탄이 10발밖에 없으니까 도망가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포탄 10발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롬멜이 한 말인지 안 말인지는 설이 많은데, 그 옛날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롬멜의 유명한 말이라고 알려진 거. 노르망디 상륙작전 대비한다고 하도 병사들한테 고생을 시키니까 병사들이 지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롬멜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는 거하고 힘든 거하고 어느 게 낫냐. 물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대부분의 장군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죽는 거하고 힘든 것 중에 어느 게 낫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먹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당위의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은 항상 우리에게 당위적이거든요. 심심하니까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또는 이제 현실처럼 뭐 어떤 현실에서 많이 착각하는 분들이 당위가 있으면 리더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5분 후에 건물이 무너져요. 야, 5분 후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뭐 리더십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알아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당위라는 것에 리더들이 의존해 버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위가 약간 멀 때 여기서 이제 고민들이 빠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1년 전에 이제 전라자수사를 부임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군대, 조선의 군대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국방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백성들 뜯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도 나오지만 모든 백성들은 이미 기존의 것 하기도 힘들어요. 뭐 여유 있게 살게 만들어 놓질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군사비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힘든 건데 억지로 해야 된다고.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해야 되는데, 당시 수령 조선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대 먹은 시대가 아니어서 임진왜란 1년 전에도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상소 올라가면 그냥 팍팍 교체돼요. 이게 당시 수령들이 힘든 게 전쟁 준비를 하래. 성을 쌓으래. 성을 쌓으려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죠? 특별 세금을 걷더니, 그때 다 몸으로 떼어내니까 추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백성들이 힘들다고 상소 떼면 잘려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수령들도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건 해도 얻어맞고 안 해도 얻어맞고 이런 식이 되니까 다들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당위의 리더십이에요. 두 가지 당위가 있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이미 더 이상 뭘 이렇게 노동력이나 세금을 긁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 준비는 해야 돼요. 두 가지 단위가 충돌하거든요. 난중일기 처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순시를 하는데, 어디 갔더니 하나도 뭐 안 돼 있어. 화살도 안 만들어 놓고 뭐 엉망이야. 얘가 막 술만 처먹고 횡령하고 이래서 잘라버리는 거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보면 대체로 이게 뭐냐면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는 직접 이렇게 불러내서 노동을 시키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대책 없고요. 작업할 때 대강하면 방법 없어요. 안 해본 애들이 두드려 패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몸으로 노가다 하는 애들 두드려 패면 노가다가 됩니까? 해본 사람 다 알지. 제가 부대 있을 때 우리 사단 공사가 있었어요. 제가 육군 대위들 모아놓고, 그때 이제 우리 고참병들끼리 조를 짜갖고 어디 들어가서 한 시간이면 할 걸 2주를 했어요. 그 안 보이는 너무너무 좋은 산속에 들어간 안 보이는 데서 있으니까 장교들이 단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배수로 파는 게 1시간이면 팔 걸 2주를 팠어요. 근데 그렇다고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놀면 들켜졌으니까 먼 데서 뭐 안경으로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파긴 팠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사단장님이 왔다가 부사관도 없고 장교도 없는데 병사들이 혼자 열심히 파는 거 보고 우리 사단장님이 감동해서 울면서 갔어요. 내가 정말
군에 와서 장교가 되는 게 지휘관이 된 보람을 느낀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병사들이. 그 소리 듣고 저 영창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가 냈거든, 사실. 그래서 육군 대위들 보고 열심히 삽질을 하는데 1시간에 팔 배수로를 2주 동안 파는 방법이 뭐겠냐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괜히 가르쳐 줬나 봐. 어떻게 할게요? 산에서 배수로 파는 거였는데 20명이 딱 줄을 서서 이렇게 파요. 한 삽 파서 옆에 놈이 판 데다가 넣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파서 넣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파도 공사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딱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에 80% 공사를 끝내고 그 뒤로 2주 동안 계속 이러고 노는 거죠. 뭐 먹고 중간에 물론 하루 종일 일하지는 하는 척 하다가 놀고 뭐 그러니까 우리 사단장님 연대장이 감동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더라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표창 받았다가 들통나면 네가 책임지고 가는 거다. 그래도 제가 표창은 받았는데 들통은 안 나가지고 우리 배 지금도 그 표창장이 있습니다. 아무튼 군에 가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두드려 팬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신분제 사회라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죠. 못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해도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응이 느리군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나오네. 예.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전쟁 난다는 걸 백성들이 신뢰도 안 했고 상소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뭐 등등등 하니까 이거 괴롭힌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안 믿어. 니들 뭘 믿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라 좌수영 내 여러 군사기지를 돌아보면 어떤 수령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힘든데 어떡합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 어떤 사람 좋아하냐? 이순신 장군이 좋아했던 장군들이 몇 명 있죠. 제일 좋아했던 게 정훈인데 정훈 같은 경우 이순신 장군 나이도 2살이 많아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그때 녹도만호에 나 딱 갔더니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거야. 뭐 진지구축 다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죠. 야 이거 힘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당위의 리더십이에요.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결을, 이 설득이 말로 되냐고. 옛날에는 많이 두들겨 패니까 좀 강압적인 수단도 썼겠지만, 이거 100%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고, 뭐, 어떻게 했던, 이순신 장군이 이걸 보는 거 힘든데,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냥 늘 이렇게 말해요. 힘들다. 근데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해봐라. 참 무책임한 말 같지만, 어떻게든지 해라는 게 진짜 유명한 명장들이 많이 해요. 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고려시대 때 이재현의 손자가 김해에서 수령을 하는데 그때도 다 힘드니까 관할을 수축해야 되는데 관할가 무너졌는데 이게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사 좀 하자 그랬더니 지역 부호 향리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절대 안 됩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해줬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리더십에 비결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을 믿는 거야.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지방이가 수령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 이제 향리 아들도 있고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부잣집 아들도 있잖아요. 고려시대는 전부 추천제이기 때문에 가서 여기서 유능한 애들을 찾아서 자기가 얼마나 추천하고 써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명문집 애들이 오면 자기는 이미 내 고등학교 동창으로도 꽉 찼어요. 못 해주는 거예요. 니미츠 제독이 원래 육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은 웨스트 포인트나 사관학 가려면 반드시 의원이 추천을 해줘요.
이 양반이 텍사스 출신인데 텍사스 가고 텍사스 레인저스 이래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육군 장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동네. 그래서 가서 의원 얼굴도 모르는 하원은 자기 고등학교 성적 내밀고 저 육사 가고 싶었습니다 했더니 나도 너 추천해주고 싶은데 내 동창들로 내 친구 아들 추천하는데 벌써 피오 다 썼다. 이럴 때 참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아들 추천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의원이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 니미츠가 나가니까 잠깐 그래. 길이 하나 있는데 텍사스 애들은 전부 육사만 간대. 그러니까 해사는 비었다. 그래서 해사를 갔어요. 그래서 니미츠 제독이 됐죠. 이것처럼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양반은 이재원 손자라 명망도 있고 집안도 좋은데 그런 걸 잘했나 봐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조선시대 수령들 기록 보면은 어떻게 가서 그 동네 애들한테 향리들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신뢰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고을에 가서 좀 도와줘 그래도 와요. 꼭 벼슬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고 도와주려는 노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죠. 이 양반은 수령으로 되게 날렸는데 항상 고을에 가서 이 고을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고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쟤는 나쁜 놈이에요, 쟤는 나쁜 놈이에요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고을에 있던 애들 중에서 믿을 만한 집 애들을 불러다가 암행 검사를 시켜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걸 잘해줬나 봐. 항상 이렇게. 그랬더니 애들이 쫓아가지고 낱낱이 줬어요. 아주 정직한 보고를 낱낱이 해요. 그러면 향리들을 그냥 가지고 놀아요. 이래서 이분이 아주 수령 치적이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신뢰가 중요한데 어떻게 했는지는 난종일기 없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어쨌든 보면 딱 오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서 당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고 편하고 다 할 수 있을 때는 누가 못합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고 불만 많고 여기서 끌어내는 방법을 찾느냐. 그건 이순신 장군도 못 가르쳐줘요. 왜? 동네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가서 무언가 신뢰를 얻어서 끌어내는 사람. 이건 못하는 사람은 맨날 가서 내일 모레 전쟁이야. 전쟁 앞에서 니들 어떡할? 그래서 맨날 두들겨 패고 그래요. 그럼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옛날 사람도 바보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 임진왜란 때 어떤 일기 보면은 왜군 막는다고 성을 쌓는 거예요. 주민들도 알아요. 그 지역이 중요한 요충이에요. 지금 함안 쪽이니까. 왜군이 쳐들어오면 함안 지나서 진주 이쪽으로 온다고. 그리고 중요한 요충이니까 성 쌓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왔는데 무장 수령이 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민들 보고 막 두드려 패서 가자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벌써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전쟁 나면 도망갈 놈. 왜? 백성들한테 신뢰를 못 얻고 강제로, 당위를 믿고 강제로 하니까 이 고을 사람들은 주민들이 벌써 제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게 지가 실력 없으니까 저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병사들이 벌써 하는 짓 보고, 주민이 병사니까요. 하는 짓 보고 쟤는 무능해. 이거 알아. 그러면 전쟁 나면 분명히 튄다. 그래가지고 도망갈 준비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왜군인 쳐들어오니까 그 지휘관도 병사들 보면 자기도 알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욕만 쓰는 거죠. 저 자식 성 쌓을 때는 주민들 괴롭히고 두들겨 패기만 하더니 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다. 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겁자라고 그러던데 비겁자가 아니라 자기도 아는 거지. 자기가 했는데 병사들이 성은 쌓았지만 병사들이 자기를 믿고 싸울 수 있는 군대로는 못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고 이게 당위의 리더예요. 이순신 장군은 이걸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이 당위가 복지와 정의로만 가있어요. 제가 복지와 정의, 제가 학생들한테 옛날 강의할 때 그랬어요. 내가 이 사회의 기존 메커니즘과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득권이라는 사람들과 이 사회 위쪽에 있는 어떤 비리, 문제, 한심한 거 얘기하려면 나는 열흘 동안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어떤 주류나 누구 덕을 보고 살아본 적이 없다. 뭐 대학교에서 교수와 이사, 재단 비리 얘기하려면
수없이 얘기할 수 있고, 공무원 사회 뭐 어디고 얘기하라면 내가 적어도 학생보다 많이 알지 않겠어요? 뭐 저도 뭐 사회 계신 분 이런 분보다 모르지만 하여간 난 3박 4일이 아니라 한 달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것만 해야 돼라고는 안 해. 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의로우니까 정의로운 행동만 하면 정의로워진다는 건 절대 아니야. 임금은 언제나, 임금은 뭐 걔들은 착취라고 그러지만 착취가 아니라도 착취처럼 느껴지는 요소는 있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이 통하는 거죠. 그걸 부정한 임금은 항상 누구에게나 부족해요. 아무리 맞아도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이라는 거는 그러면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있느냐.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개발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전체 조직에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는 리더도 있죠. 그러나 이런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임금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건 각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훈련을 안 받고 이따구로 배우거든요. 네가 너의 일에 대해서 보수가 60%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60%만 일해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당위의 행동이 안 돼요. 분명히 뭐가 어렵고 힘들고 주어진 조건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네는 쟤한테 임금을 뜯어내는 게 그냥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옛날 분들이 뭔가 서로 도와줬던 얘기를 하면 네가 세뇌돼서 그런 거고 바보라서 그런 거고 정의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버려가지고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페렌바크라고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썼던 유명한 분이 그때 벌써 미국 사회도 똑같거든요.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대라는 건 쓸데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쓸데없이 이상한 훈련을 한다고 한대. 솔직히 말하면 그런 훈련 많긴 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나 인정한다. 군대라는 게 병사들 쓸데없이 괴롭히고 실전에서 못 쏜 걸 쓸데없는 훈련이 있긴 맞아. 근데 전쟁이란 건 원래 쓸데없는 걸 요구하는 거야. 쓸데없고 말 안 되고 힘든 걸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야. 스포츠냐고요. 나 밥 굶어 쓰니까 내일 싸우자. 밥 먹고 싸우자. 전쟁터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총알이 없으니까 내일 싸우자.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위예요. 당위는 있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위를 이겨내는 군대가 훌륭한 군대니까 그거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부정해버리고 그냥 편히 살고 편히 먹고 비 오면 쉬고 더우면 쉬고 이래가지고 야 어떻게 싸워도 이기냐는 거야. 이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늘 있던 불평이고요. 현대에 와서 무슨 뭐 애들이 깨어가지고 지식이 깨이고 인권이 깨어가지고 밥 먹고 싸웁시다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아요. 난 요즘 가만 웃기는 게 현대에서 가끔 이렇게 정의로운 척하는 애들이 마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바보였는데 자기가 이제 똑똑해져 갖고 임금은 착취고 뭐 노동자는 고통받고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도 그 얘기 다 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다고 지배층이 다 훌륭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도 지배층이 못되고 그랬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못되게 구별하는 지배층과 그 못된 거에 반항하는 정신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근데 둘이 타협하면서 옳은 걸 찾아왔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시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짜증내고 전시경제, 전쟁을 가르치면은 평화시 사람들에게 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가르치지 말자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지. 아무리 전시든 전시라는 게 특별한 건 맞지만 평화시라고 해서 전시적인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만 겪냐 로마 시대도 그렇고 전쟁이 50년만 없으면요 사람들은 다 평화의 논리에 빠져요. 제가 평화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평화의 논리를 위장해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모순적이고 마음에 듣지 않는 행동은 안 한다는 게 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때도 이거 갖고 싸워요. 지금 우리는 임진왜란이 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수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로 알지만
그 당시 일기 읽다 봐도 성 쌓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 불만 어마어마하고 이거 뭐 괜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의 당외 리더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이수인 장군도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당외 리더십을 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수인 장군도 관료예요. 어차피 조선시대 관료도 지금하고 똑같은 게 작은 실수만 해도 트집 잡혀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꼼꼼하고 매뉴얼 중시하고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전쟁할 때 매뉴얼에 매여서 융통성이 없지는 않은데 관리할 때는 꽤 매뉴얼 중요시하고 이런 거 꼼꼼하게 내가 당위의 리더십 한다고 무조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서류 잘 챙겨야 되고 또 나름대로 매뉴얼을 준비해서 이런 양수겸장하는 사람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하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좋아요. 정운처럼 해내는데 틈도 안 잡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 싫어하느냐? 이수인 장군이 정말 잘라버리려고 했던 김환이라고 있는데 사도첨사 김환이라고 혹시 무슨 특공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특공대 영화 주인공은 맨날 술집에서 잡혀오잖아요. 이제 무슨 특공 작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걔 어디 있어 그러면 어젯밤 술집에서 싸우고 대역에 유치장에 있습니다. 데려와. 그럼 맨날 계급장 다 뜯고 이러는데 뭔데요? 그러면 이런 놈이 싸우면 잘해. 그래갖고 맨날 보내는 거 나오는데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김환이 저랬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김환이는 아무것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수인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저 사람이 이광이라고 전라병사가 추천해서 온 사람인데 이광이 이수인 장군의 은인이거든요. 자르지도 못하고 저거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기 그래도 은인이 이렇게 박아놓은 애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고 노발대고 그래요. 뭐 진짜 막 영화에서 주인공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은 하도 열받아서 무슨 지침을 뭘 시켰어요.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더니 너 왜 안 해? 그랬더니 자기 어제 다 했대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강남구에 있는 가게를 예를 들면 중국집을 다 검사해라 라고 명령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딱 오더니 전날 다 했대. 야 하루 만에 이걸 다 어떻게 돌아? 다 돌았어요. 박박대고 요즘 사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갖고 이거를 죽여 살려 막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또 한 사람은 나강분수 신호라는 양반인데 출전 전날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수인 장군이 약간은 좀 역시 관료로 살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막 약간 좀 이런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또 얌전하고 그러니까 김한처럼 제멋 때려도 싫어하지만 또 할 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나가자 싸우자 그러는데 신호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갖고 또 찍혔어요. 저놈은 아무래도 지금 겁에 질려서 공항에 온 것 같다. 도망치려는 것 같다. 뭐 걱정합니다. 쟤 어떡하지? 전투하면 도망갈 것 같은데. 왜냐면 남들 다 막 이러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전쟁터 나갔더니 김환이가 선봉에 서가지고 아주 휩쓸어요. 완전히 무협지 아저씨야. 전투만 했다면 선봉에 서서 다 잡아요. 그리고 맨날 딱 요즘 특공대하고 똑같아. 맨날 정찰대 가서 적진 제일 먼저 나중에 칠천량 때도 혼자 뒤를 맞고 싸우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 탈출해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수인 장군도 자존심이 있는지 그 뒤를 잘해주는데 한 번도 안 쓰더라고. 내가 사람 잘못 봤다는 얘기는. 역시 이런 애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얘기 절대 안 쓰더라고. 이 양반이 은근히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안 바꿔요. 고집이 있어갖고. 그런 사람이 있고 말로는 안 쓰지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인 장군 후자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못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 잘못된 게 늘 발전은 하는데 말은 안 하더라. 그거 보면 자존심도 되게 강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자기 성찰이 강한 사람이 그래요. 왜? 자기가 이미 결정 내렸기 때문에 뭐라고 꿍시렁거리질 않는 거야. 그래, 나 쟤 잘못 봤어. 잊어보니까 싸움꾼은 저런 애가 있구나. 알았으면 됐잖아. 왜? 나는 실천하기 때문에 그거 반성문 쓰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 전 반성문 쓰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그 표 쓰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시험 볼 때마다 분석을 해요. 내가 왜 이번에 성적이 오를까? 분명히 했는데 뭐 때문에 어떻게 틀렸을까?
그걸 반성하고 분석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일기에다가 오늘 뭔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왜 정말로 깨달았으면 일기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써 굳이 할 일 없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빨리 실천해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매일 뭐 반성문 쓰자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써붙이는 사람은 자기가 변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강압적으로. 근데 그런 걸 휙휙 바꾸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걸 잘 안 해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 같아요. 신호도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겁쟁이도 있지만 아주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도 오히려 그런 거 아니에요. 김한처럼 막 나가서 돌격 앞으로 이건 안 하는데 이분이 되게 알차요. 싸울 때마다 공적을 세워요. 근데 그래서 앞에도 잘 싸웠는데 신호에 대해서 내가 잘못 봤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건 안 하는데 계속 써. 제대로 쓰긴 써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도 분명히 처음에는 관료였어요. 전쟁 직전까지는. 관료는 관료인데 아주 의욕적이고 철저한 관료였죠. 그런데 전쟁 시작하고 딱 전투하고 하루 만에 실전형 장군 관리자로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이해해요. 그 대신 이제 역시 싫어하는 건 항상 전쟁터에서 뭐 이건 똑같지만 자기 책임 다 안 하는 애. 이분도 아니 휴식 시간에 쉰 여자 데리고 술 마시 기생놀이 하는 거에 누가 뭐래. 훈련할 때 뭐 여자 데리고 나왔다. 이런 거 정말 못 참죠. 그런 점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또 어떤 리더들은 원균이 그런가 본데 너는 믿어. 훌륭하니까 특혜를 줄게. 그래서 뭐 기생을 데리고 나와도 돼. 이런 식의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에 어긋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따지고 보면 조직적인 전술을 되게 잘해요. 우리는 영화 보다 보니까 맨날 뭐 돌격 앞으로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영화 찍을 때 제일 힘든 게 조직적인 전술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영화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불러다 놓고 네가 뭐 뛰들어오고 나가. 영화는 이런 것만 멋있어서 연출을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근데 이수인 장군은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고 팀플레이 안에서 주어진 데서 용감하게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팀플레이 하다가 외선하고 부딪혔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뛰어올라가서 외정 쏴주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지멋대로 튀어나가서 휘어 감고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사실 훌륭한 전략가들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굉장히 엄격하고 책임과 사명의 선을 분명히 지키려고 하고 이거 없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되게 철저하고 꼼꼼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인 사람은 철저하고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뭐 물건 챙기고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한계를 넘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 롬멜의 부하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군인들 많이 봤는데 사람이 너무 용감하면 소위 말하는 지능이 부족하다라기보다 이런 어떤 전술적인 꼼꼼함이라든가 뭔가 그러니까 사고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너무 신중하고 이런 걸 잘 짜면 용기가 부족한데 롬멜은 용기와 이런 사고력을 다 겸비한 사람. 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근데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개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이수인 장군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의 리더십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리더십은 항상 하나를 악당으로 만들어요. 막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든지 작전 계획 잘 짜고 신중한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든지 꼭 둘 중 하나를 악당으로 만드는데 전쟁턴 하나 가지고는 명장이 못 돼요. 승리하는 장군은 어차피 두 개 다 겸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겸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록들이 이제 문제가 전쟁 얘기를 좀 자세하게 쓰질 않아요. 어떻게 싸웠는지 이렇게 쓰질 않으니까 난중일기를 아무리 읽어도 정말 어떻게 싸웠는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인 장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사실 전쟁을 안 해본 국민들이잖아요. 전쟁을 안 해본 국민들이고 전투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지휘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다 그랬을 때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당위의 리더십을 말했잖아요. 해야 되는 난이도가 200인데 우리 병사들은 전투 경험이 없어서 100밖에 못해요.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120, 130이라도 해요. 그러다 보면 병사들이 150을 발휘하기도 하고 180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병사를 만드는 게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명장이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제가 전에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다 세상 뭐 살아보면 알겠지만 연습하신 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봐도 과한 일이 왔어요. 그러면 뭐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부당하다, 월급 조금 주고 일 덜 시킨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 능력의 한계치를 알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100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절대 100 이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왜 안 하려고 그랬더니 120을 했다가 자기는 100밖에 못 하는데, 예를 들면 100kg 밖에 못 드는데 120kg 들려다가 실패하면 그 좌절감과 그 실망, 열등감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가 100을 드는데 80을 들다가 뭐가 안 됐으면 뭐 이렇게 막 우울해질 수는 있겠는데 120을 들다가 실패한 게 왜 우울해지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형은 잘나서 괜찮은지 모르지만 난 안 괜찮아. 이런 애들이 80%예요. 그래서 80을 드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래서 운동선수들, 감독들 이렇게 보면은 그걸 먼저 파악해가지고 100 던지는 애한테 80만 꽂게, 빵빵 소리 나게 꽂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신나갖고 다음날 좀 잘하는 애가 있고, 100 던진다고 잘난 척 하는데 200 던져. 그래갖고 막 구박을 했더니 다음날 미친 척 잘하는 애들이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 잘 골라야 된대요. 이거 한번 판단 잘못하면 가서 대창 얻어맞고, 난 감독 때문에 뭐 입수 생겼어. 뭐 나 이제 이거 못해. 이렇게 해서 망가진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근데 이수인 양을 보면 어쨌든 또 조직력을 가지고 조금씩 끌고 올라가는 전투를 잘하고, 임진왜란 때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첫 전투, 두 번째 전투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군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천 전투 때 거북선이 처음 등장했다, 맨 이 얘기만 해. 항상 보면 거북선이 언제 나가니? 사천에 나갔어. 옥포 때는 그럼 거북선 왜 안 썼을까? 뭐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첫 전투가 옥포 전투였잖아요. 제가 거기 답사도 몇 번 갔었는데, 이게요, 옥포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이제 한 3분의 1이 옥포 조선소 때 메꿔졌는데 딱 이렇게 생겨. 지금 요게 이 까만 게 바다라고 그러면 거의 이렇게 항아리처럼 쏙 직사각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방파제 같은 게 있거든요. 당시 판옥선은 거리를 한 10m 이상 둬야 됩니다, 간격을.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쏘고 들어간 거예요. 저 해변까지. 근데 일본군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하니까 얘들은 배를 띄우고 나올 틈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직선으로 쭉 들어가서 거저먹은 거예요. 첫 전투도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쉽고 훈련 안 된 군대, 훈련 안 된 게 아니죠.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가 아주 기본적인 포메이션만 갖고 싸울 수 있는 전투를 했어요. 이게 운이었는지 선택이었는지는 별개지만, 아무튼 조선군은 이 함대 전술인데, 함대 전술도 결국은 아무리 하객진 어쩌고 그래도 결국은 일자형 전술이거든, 그게. 결국 일자로 밀고 들어가서 서로 십자포로 날려주면서 적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가장 훈련한 대로 싸우는 전투인데, 옥포해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천에 갔는데, 사천은 조선군이 출동한 걸 알고 애들이 좁은 만에 위에다가 일본군은 역시 배보다는 육지에 강하니까 또 총포가 있으니까 산 위에다가 진을 치고 좁은 사천 항구로 들어오면 산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시 배는 위에서 쏴야 되면 뭐 판옥선도 위층에서 다 뚫리는 거니까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굉장히 그날 전투가 힘들었는데, 보통은 이런 전투 못해요. 근데 딱 한두 번 싸워본 군대를 가지고 거북선을 앞에서 종대 공격을 하죠.
그래서 거북선이 들어가서 거북선은 그래도 방탄이 좋으니까 막으면서 같이 맞사격을 하는데 쟤들은 위에 있고 우린 아래에 있으니까 훨씬 불리하죠. 그리고 십자포를 맞아야 돼요. 근데 거북선 놓고 쏘면서 일단 쏘면서 제압을 해요. 그럼 우리가 화력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제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북선이 뭐 여러 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판옥선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굉장한 팀플레이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죄송한 외군인데 나한테 막 쏘고 있어요. 그럼 총알을 맞으면서 어딘가 집중 사격을 해서 뭐 죄송합니다. 여기부터 좀 없앴다면 그러면 판옥선이 같이 밀고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교두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쓴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척 한 척 들어가서 하는데 이건 겁먹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전투 수준이 한두 번 하는 사이에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부터 군대 가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좀 항상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떤 단체전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조선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군인 되기에 너무 훌륭한 인성과 그걸 갖췄대. 근데 왜 전쟁만 하면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제 한 말에 왔던 저기 프랑스 선교사가 한 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때도 그랬지만 훈련시키면 빨리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올리는 게 이순신 장군의 능력인데 전술을 택한다거나 전투를 택할 때 싸울 때도 이런 걸 보면서 하더라고요. 이래서 전체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매복에 안 걸리려고 그러고 어떨 때 보면 좀 소심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원균이 맨날 돌격하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돌격 안 했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어떤 분이 글을 쓸 때 원균은 용감하고 이순신 장군은 신중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세상 사람 뭐 누구든 평가하기 쉽죠. 왜 좀 더 과감하게 안 하냐 그러는데 전투 경험 없고 국가에 대한 불신도 심하고 전쟁에 대한 비전도 없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식량도 제대로 안 되었고 굶으며 싸우고 있어요. 한국전쟁 때 리찌웨가 뭐라고 했냐면 옷하고 식량이 부족해지면 천하의 어떤 훌륭한 군대도 지휘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야. 한국전쟁 때 장전호 전투 때 제일 문제가 빨리 쫓아나가더라고. 의복도 제대로 안 주고 식량도 안 주고 밀어붙였더니 병사들이 천하의 미군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개마고원에서 여름 옷 입고 싸웠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천하의 미군이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휘관을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싸우려는 지휘관을 어떻게 믿냐. 그거는 사정이 이래서 그렇고 오늘 매복하면 성공해. 목숨이 걸리면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오늘 나한테 밥을 왜 안 옵니까? 어떤 타이어가 펑크 났어. 굶어. 오늘 밤에 매복 들어가자. 논리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타이어 펑크 나서 밥이 안 온 거고 나의 지휘관의 역량은 바뀐 게 없어. 근데 병사들은 목숨이 걸렸는데 안 따진다고요. 그래도 밥 안 주고 뭐 안 들어가면 매복하자. 오른쪽으로 쳐라.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 병사들을 데리고 공격, 추격 이랬다가 일본 애들이야 원래 제일 잘하는 게 돌아서도 역습인데 몇 척이라도 역습을 당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병사들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신중한 거야. 이순신 장군이 자꾸 신중하다 그러니까 안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신중한 거하고 용감한 건 하등 상관없어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저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어떨 때 보면 되게 조심스러워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대를 가지고 항상 열세인 상황에서 잘 싸우게 하려면 지휘관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매복에 한 번도 안 걸리니까 명량해전도 되는 거라고. 거기 앞에 가서 뭐 죽자 그러면 살고 살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한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고 오자병법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쟁 해본 사람은 다 알죠. 죽자 그러면 살고 살자 그러면 신나고 다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제가 작년에 우리 그 과학화 부대 훈련하는 거 KCT 이거 갔는데 이게 실탄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삑해서 하루에 3번 전투하는데 삑해서 제가 죽으면 그냥 우리 팀의 점수가 깎일 뿐이에요. 근데도 쏴야 되는데 제가 가자마자 3명 잡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웅 되겠구나 딱 하는데 제가 나 총 쏠까봐 내가 죽기가 싫어서 조금 움츠렸더니 안 맞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완벽한 저격 포인트일 때는 내가 완벽하게 노출시키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조금 요러고 쐈더니 한 발도 안 맞아요. 그거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이분이 하다못해 작은 매복에도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지휘관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랑해전을 보면 안 되고, 명랑해전 하나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싸운 거라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죄송한데 이게 당시 문관들이 정말 요즘 언론하고 똑같아갖고 전투만 하면 나도 봐도 정말 짜증나는 거 되게 많아. 여진족 추격하다가 왜 안 했니? 그럼 밤에 매복에 걸릴까봐 안 했다. 너는 뭐 겁쟁이냐? 하다가 매복에 걸리면 너는 병법도 안 읽었냐? 정말 무책임하게 얘기해.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더라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건 인간의 속성인데 요즘은 댓글이 많아서 하지만 어쨌든 이 무관을 이해 못하는 관료, 전쟁을 이해 못하는 여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전쟁의 생리도 잘 알고 전술적 원칙도 잘 알고, 그리고 본인의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잘못에 반성문은 절대 안 쓰지만 반성문은 절대 안 쓰지만 하는 거 보면은 계속 자기를 바꿔나간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다. 제가 좀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선조하고 이순신의 갈등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통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조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두 번째는 선조가 서자 출신이어서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랬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쫙 퍼져 있는데, 물론 그 서자여서 콤플렉스가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선조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조가 바보 같고 무능한 왕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요즘도 댓글에서 뭐 맨날 저만 나오면 저 인간은 선조를 칭찬하는 사람이야 이러는데, 싫다고 바보라고 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상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선조가 명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러 이제 다른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명종이 죽기 전부터 사실은 거의 선조로 찍어 놨었어요. 명종이 갑자기 급사를 하니까 그 왕후가 인순왕후가 인순왕후가 추대했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냥 평소에 자기한테 잘 보이는 했겠냐고. 다 이게 예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선조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궁 밖에서 살면서 장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볼 건 다 봤어요. 그러니까 궁 밖에서 왕자들이 사는데 그냥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뭔가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선조는 사업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도 있고 판단력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임진왜란 길게 실록 쭉 보면요, 선조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당시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투를 안 하니까, 전쟁을 안 한 지가 200년이고, 무장은 있긴 있는데 맨날 무장의 제1 진급 순위가 뭔지 아세요? 무장들이 있으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진급 진급 유력자, 이렇게 전쟁 나면 써먹으래. 예비 명단 뽑아요. 그 예비 명단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유학자 할 때 유자를 써도 유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 나오면 문무겸비하네. 근데 전에 제가 알던 장군님도 그랬죠. 싸움은 깡패가 제일 잘하는 거지. 선비가 무슨 싸움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행정관료들, 말 잘 듣고 서류 잘하고 안 다치고 이런 사람들만 키워놓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변방에 있는 장수나 이런 사람들은 또 싸움권을 보내긴 하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싸움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다들 행정관료 같은 무관들만 나와요. 남북전쟁 때 북군이 원래 정규군이고 남군은 못 싸울 줄 알았는데, 실전에 갔더니 북군이 그렇게 밀린 이유가
얘들이 국방부에는 다 문관형 행정관료들만 뽑아놨거든요. 참모형. 그리고 야전 잘하는 애들은 전부 변방에 처박았어요. 근데 미국의 변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거기가 얼마나 넓은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디 변방에 있다고 그러면요, 정말 주변 수백 킬로에 아무것도 없는 데도 많아요. 이런 애들에다가 싸움꾼들은 다 처박아 놨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전쟁 나니까 또 애들이 다 버지니아 애들이만 하고 다 남군에 가니까 실전에 가니까 상대가 되냐고요. 이랬던 게 이제 조선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벌어져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쟁 나면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니? 선조가 의주를 피난을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망명하려고 말렸죠. 근데 누가 오더니 선조한테 이 망명 안 하시고 해결책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강계 수령을 했는데 강계 무슨 산에 산성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험하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계시면 망명 안 하셔도 된다고. 그때 선조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하는 말이, 아니 아무리 산이 높고 험해도 우리가 거기다 성을 쌓을 수가 있으면 왜군은 못 올라오냐. 근데 이런 말이요, 물론 유성룡이나 이런 재상들은 알았겠지만 의외로 당시 이게 조선시대 이게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들 무지하게 많이 해요. 왜 서울을 왜 버렸냐. 물론 제가 선조가 다 훌륭하다는 건 아닌데 서울 도성이 당시 기록에도 나오는데 서울 도성을 방어하려면 10,000명 이상 병력이 필요한데 10,000명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올라가면 되지. 훈련 안 된 주민들 내보내가지고 전쟁한다는 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는 군대 가본 분들은 알아요. 행주산성의 행주치마 얘기 있잖아요. 뭐 이거 갖고 싸웠다고. 이거 믿는 분이 군인들도 믿는데 이거 진짜 믿으세요? 전쟁할 때 군인하고 민간인 섞여 싸워요? 진짜? 영화에는 맨날 뭐 이렇게 병사들에서 주민들이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하고 뭐 여고생도 오고 같이 총 들고 싸웠는데 이거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랬다가 걔들이 있는 자리에 포탄 터지고 그랬다 뒤집어지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방어선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병력 없어도요, 즉각적으로 민간인 안 껴넣어요. 심지어 나 예비군이요 그래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총 보고 피 나오면은 뒤로 넘어가는 애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무슨 도성 주민이 몇만 명인데 몇십만인데 올라가면 그걸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연습이 안 된 군대 갖고 무슨 전투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도성을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아무튼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면 선조가 제일 정확해요. 그럼 이 아저씨가 문제가 뭐냐? 사업을 해서 그런 조선시대는 왕세자로 살지 않다가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자냐 둘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 준비를 안 하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자질은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평소에 보니까 뭐 결단력도 있고 훌륭하다. 근데 자질이 있어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리더는 절대 못 됩니다. 못 참잖아. 대관들 그렇게 깐죽거리고 이 사람 저 말하고 못 참아요. 그 정치는 상식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사업하거나 이렇게 평소에 한 애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야, 이거 말 안 되는 건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저놈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니. 이렇게 가는데 정치란 게 원래 얼굴 8가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보면은 세자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은 이건 잘해요. 아마 훈련을 무지하게 받나 봐. 리더십 교육을. 근데 밖에서 있다가 갑자기 왕 된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 연산군은 뭐냐. 연산군은 수업을 거부했거든. 그리고 맨날 리더십 교육하면 너도 신하니까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지. 맨날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뭘 잘못 먹었는지 신하가 왕이 참아야 된다고 그러면 너 지금 나보고 억지로 나 참게 만들려 수작 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삐딱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고 보통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불합리한 거, 말 안 되는 거, 모순을 처리하는 게 리더십인데 사회에서 살다 온 거 보면 따지기만 한다고. 내가 옳은데 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이거 내가 밖으로 나오니까 잠깐 이거 그냥 끄고 가겠다. 이분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엄청 이기적이에요. 자기 손해보는 걸 절대 못 참아요. 이것도 좀 문득에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선조는요, 말할 때 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가 올리면 그냥 꼭지가 돌아가요. 진짜 황당해. 그 명나라 오유총이라고, 명나라 장군들이 와서 대강 싸우는데, 정말 군인은 어떤 전쟁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이래갖고 막 군인 정신 갖고 싸워. 난 정치도 몰라. 군인은 가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갖고 잘 싸우는 사람이 오유총이었어요. 선조가 이런 거 잘 알거든요. 명나라 장군 중에서 속된 말로 진짜 싸운 것. 이거 왜 싸우냐? 남의 나라 전쟁이 왜 싸우냐? 이게 아니라 군인은 싸워야 돼. 이런 사람들 몇 명 좋아해요. 근데 오유총이 이제 평양성에서 전투를 하다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 몇 명 없는데 얘는 꼭 살려야 된다고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리고 이 기회에 선물 왕창 줘라. 그래가지고 이런 얘가 나중에 회복되면 우리 막 할 수 있게 하라고 막 이 기회 잘 보여. 그랬더니 또 그렇다고 선물을 막 주려면 지금 그런 거 아끼게 돼서 달라는 거 다 줘! 막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오유총이 뭐 금은보화를 주세요, 기생을 줬어요. 이랬으면 또 어떻게 넘어갔을 텐데, 이 아저씨가 또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는데 살아나면 내가 이거 아주 외놈들한테 아주 아작을 내겠다고 훌륭한 말 한마디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와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명말을 한 마리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지난번에 나 만났을 때 내 말 봤는데 혹시 내 말 달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멘탈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어. 안 돼!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나 만났을 때 내가 내 한국 최고의 명말하고 자랑 엄청나게 했는데 당장 갖다 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순간 어떻게 멘탈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말을 주시면 내가 나갔어. 그냥 한 말인 것 같은데 얘 혹시 내 말 달라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전쟁도 잘 알아요. 이해력도 되게 높아요. 조선시대 그 실록에 나온 사람들 중에 선조가 이해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무리 이해도가 높아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삼국지 매니아였는데 장비를 좋아해요. 맨날 장비 같은 장소 없냐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쟁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러니까 원균을 그렇게 좋아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순신에 대한 정치적 의도도 있는데, 이 양반이 원래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돌격 앞으로 뭐 장판파에서 혼자 막 이렇게 장군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김덕령이 붕붕 나른다고 그러니까 확 세우라고. 그랬더니 이항복이랑 가서, 아니 장군이 혼자 날라서 뭘 잘하겠어요. 장군은 정말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김덕령이 사실 이거는 뭐 당대 고수였는지 모르겠어요. 젊고 그래갖고 뭔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슬슬 키워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항복이 그랬겠어요. 김덕령이 워낙 당시 광주의 유명한 고수여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는데 붕붕 나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항복이 선조에 가서 자기가 삼국지도 다 읽어봤는데 관우장비도 붕붕 나르진 않았습니다. 붕붕 나른다는 얘기는 없는데 제가 말 쉽게 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김덕령에 관한 소문이 뭐 이런 데는데 관우장비도 그러질 않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과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선조가 합리적이었다가 비합리적이었다 미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절대 뭐 서자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건 이성적일 땐 합리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녹둔도에서 기습을 당해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막 잡혀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녹둔도까지는 못하겠는데, 이순신 장군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그 기본적인 문제인데, 조선시대라는 나라가 뭔가 무장이 패전하면 절대 봐주질 않는 나라예요. 자텀 죽을 수도 있었거든. 항상 이렇게 책임전가, 마녀사냥하고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녹둔도 때 이순신 장군도 정말 신기한 게,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본 양반인데
정말 한 전투 몇 년 한 사람 같은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 그래서 완전히 주민들이 거의 100명 넘게 납치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마을에 병력이 몇 명 없어서 간신히 기지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병력은 지금 밖에 다 나갔고 마을에 몇십 명 없는데 얘들이 쳐들어오니까 요새 안에 갇혔고 얘들은 여진족 작전은 요새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박아놓은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주민하고 소를 끌고 탈취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보통은 이렇게 되면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마저 다행히 한 10명인가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이 이제 해서 주민들을 납치해서 가니까 즉시 추격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용기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여진족이 다 부족 연합이란 말이에요. 여러 놈들이 이렇게 뭐 조직된 군대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요 항상 보면 싸울 때는 같이 털고요 도망갈 때 흩어져 도망가요. 제가 그 전쟁사를 보면 도둑이나 마적 하여간 이거 출신들의 특징이요 본성을 못 버려가고 도망갈 때는 반드시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게 또 이유가 있는데 꼭 경찰이 추격해 오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가면 지들끼리 죽여요. 걔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10개 단체가 모여서 은행을 털었으면 그 돈을 들고 10개 단체가 따로 가지 절대 같이 안 간다고요. 같이 갔다가도 지들끼리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즉시 추격해가지고 절반 이상을 되찾아옵니다. 이건 타고났다는 거. 그래서 난리들을 치는데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 이거 인재네 그래갖고 살려줘요. 물론 살려주니까 백의종군 하긴 하지만 백의종군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맨날 그놈의 옛날 영화에서 뭐 백의종군 했다니까 막 흰옷 입고 이등병으로 사는 줄 아는데 조선법에 백의종군 한다고 계급장 뗐다고 일병이 그 사람한테 대들거나 하대하면 바로 처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분이 중령이다 대령이면 보직 해임이 된 거지 중령 계급장은 날아간 게 아니라고요. 이 백의를 계급장 떼는 줄 아는데 보직이 날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급은 그대로 있어요. 그랬다 법에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처벌한다고. 그래서 백의종군은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진 종벌전에 하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1588년에 유령 무장들이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무장들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유장이 아니라 좀 싸움 잘하고 좀 평소에 말 안 듣지만 싸움 잘하는 무장들 쭉 올라가는데 임진왜란 때 싸웠던 뭐 부산성에서 전사했던 정발이나 나중에 의병하다 죽는 손인갑 뭐 나중에 노량의 이복남 노량에서 전사 하여간 상당히 잘 싸웠던 맹장들이 여기 쭉쭉 올라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 추천 들어가요. 이거 받아줘. 그래서 1589년에 벌써 종육품 정읍현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1590년에 무려 종삼품으로 6품에서 3품으로 초월, 이거 거의 없어요 이런 사례. 초월 진급을 시켜가지고 고사리 첨사로 임명을 하니까 이순신 장군을 잘 키운 사람은 선조예요. 그 녹둔도 전투 한번 하는 거 보고 야 제목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유성룡이 아니 조선이란 나라가 재상이 찍는다고 절대 못 돼요. 이 나라는 관직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겼다가 난리들 납니다. 그런데 주로 더욱이 당상관 그랬더니 선조도 성질이 싸고 7월 달에 종삼품도 안 됐는데 90년에 정삼품 당상관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요게 한계 차이인데 그 계급장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6품하고 종3품보다 종3품하고 정삼품 차이가 더 커요. 당상관이냐 아니냐는 건 조선시대의 모든 특권의 갈림길이에요. 그거는 자식한테 음소직도 줄 수가 있고 뭐도 되고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이걸 못 넘어가서 평생 질질 짜거든. 근데 바로 당상관으로 임명을 하고 만포첨사를 임명하는데 또 반대를 하죠. 그러다가 이게 임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낮은 관직 안 준 거 보면은 양보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까서 밑에다 죽게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1591년에 원래 전라자도 수군전도사로 임명된 사람은 원균이었어요. 근데 원균이 평이 안 좋거든요. 뭐 맨날 애들 팬다 뭐
그래서 안 된다고 대관들이 반대를 하니까 바로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바로 종사품 진도군수로 내리고 그 다음날 좌수사를 임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 조선에서 이렇게 어떤 특진을 시킬 때 거쳐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조판사가 되려면 한성판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때는 법이 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한성판윤 명단 보면 6시간만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병조판사 임명하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했다가 다음날 이때 또 주는 이런 다리 건너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진도군수는 그냥 그날로 임명했고 다음날 전라자도 발령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순신을 초월 진급시켜서 좌수사를 임명한 거는 선조였고 녹둔도 전투 났을 때 이순신이 훌륭한 재질 있다고 판단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선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대로 한 거였다. 그리고 전쟁 나고 이렇게 됐는데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 시간이 좀 갔네. 질문하실 것도 있겠지만 제가 좀 할 수 없죠. 좀 더 하겠습니다. 조선은 원래 군사제도가요, 두 가지를 안 해요. 상설 군대를 안 둬요. 왜 임진왜란 때 깨지냐면 세종 때까지만 해도 해안 방어를 하려면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부대를 경비대 수준으로 두고 적을 탐지하면 적이 쳐들어오면 동원해서 싸운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남해안에 성들 있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 외관, 제포, 지금 진해가 원래 외인 거주지였잖아요. 삼포. 그 근처에 있는 성이면 병력이 많을 것 같죠. 세상 어느 나라가 벌써 왜군들하고 병난도 몇 번 났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이에요. 50명, 30명 있어요. 상비 병력이. 그리고 전쟁 나면 소집령, 지금처럼 전화가 있으니까 뭡니까? 소집령 때려서 모은다고 그래요. 전라 좌수영에서 모이는데 소집령이 전화로 합니까? 애들이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 무지하게 빨라야 보름 걸리고요. 전투 준비하고 하는데 한 달 걸렸어, 이순신 장군도. 근데 상비 부대를 절대 안 둬요. 그 을묘해변 때 전라 가명, 지금 병영이라고 그러죠. 전라도 가명이 아니라 전라 병영 털리는데 그때 200명 있었어요, 병력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상설사단을 다 해체해버려가지고 전부 예비군 초소만 만들어 놓은 거야. 팥줄소 수준의 병력만 두고. 그러니 이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랬겠어? 이유는 딱 하나지. 딱 하나지. 그러면 병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조선의 인구가 60%가 지금 하삼도라고 그러죠. 전라, 충청, 경상도 뭐 여기 사는데 서울까지 포함해서 그 남쪽에만 인구의 한 60, 70%가 사는데 여기 한 도를 거느리는 통합사령관도 안 둬요. 전라도나 전라도 되면 병사도 다 나눠요. 여기다 수군도 나눠요. 사실상 4조각이 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설병력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쿠데타가 날 수가 없어요. 계엄도 못해.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만약에 한 10,000명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삼도 수군 뭐 통제사, 절도사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절도사가 아니고요. 갑자기 제가 뭐 육군 도통사 뭐 이런 거 삼도 도통사 내보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삼도 도통사, 뭐 육군 도통사 이게 무슨 소리, 육도 도통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군대가 통합사단이 없으니까 적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사단을 편성해야 되는데 임시로 너는 3도의 병력을 통합지휘할 권을 주게가 3도 도통사예요. 6도 병력을 통합한다면 6도 도통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임시지휘관 쪽을 가서 내려가서 전시 동안에 그 동원사단을 지휘하고 끝나면 다시 해체되고 병사들은 집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동원사단인데 동원사단장도 없어요. 요즘은 동원사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야. 전쟁 나면 동원사단장을 그때 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전쟁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렇게 초반에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도 갈등이 생기고 이게 사실은 연합군이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처음에 이길 때 좌도수군 절대사잖아요. 그러니 우도수군 절대사, 뭐 전라 우도, 경상 우도, 사실은 이게 다 독립부대예요. 동등한 부대라고요. 원균이 어쩔 수 없이 말 들은 건 자기가 이제 판옥선 뭐 나중에 제일 많은 6척
방법이 없으니까 말을 들은 건지 원래는 동급이라고요, 이게. 이혁기가 이수인 장관한테 늘 조연처럼 나지만 원래는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혁기 장군이 이수인 장관한테 늘 그냥 이렇게 대장인 것처럼 예우를 해준 거지 법적으로는 동급이라고요. 이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거 지금 전쟁 나서 이렇게 됐는데 통합사령관을 둬야 된다. 선조가 이거 안 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갔는데 원래 조선군대랑은 동원했다가 해체하는 건데 100명, 200명밖에 안 두던 상비병력, 병영에도 100명, 200명밖에 없었는데 조선시대의 병력의 70%가 이 남도에 있어요. 그 70%의 70%가 수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군 전병력의 절반 이상이 전라, 경상, 충청도 수군이에요. 왜군망도. 이거를 지금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통합사령관을 두고 이걸 상설군대화 한 거예요. 임진왜란이 첫해 이수인 장군이 성공하니까 왜군들이 안 쳐들어오잖아요. 정유재란 때까지 해군 공격이 거의 없어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4년 동안 삼도 수군을, 그러니까 조선군 전병력의 절반 이상이 한 사람 지휘 밑에 가서 동원도 아니고 상비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조가 그 성격이 발동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절대 선조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전쟁사 봐도 다 이거는 해요. 군사령관 견제 안 하는 왕은 없어요. 전쟁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다 위화되고 나는 것 같아요. 전쟁 하다 보면 이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막 주는데 이게 뭐 우리가 왜 전쟁사 보면은 뭐 무능한 애를 잘 싸고 있는데 교체했다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잘 싸해서 국민적 영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최정예 부대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니까 옆에서 조금만 적군이 물러갔습니다. 지휘관이 배탈 났답니다. 그럼 바꿔치기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깨지는데 제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왕들은 적군한테 주거나 자기 부하한테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이수인 장군이 뭐 나라를 차지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 없다 이건 우리가 판정할 수도 없고 뭐 전혀 그럴 뿐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절대 군사 쿠데타가 난 적이 없는 미국도 사실 미국은 쿠데타 난 적 없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큰 전쟁하고 다 누가 대통령 됐나? 미국은 쿠데타는 안 났지만 큰 전쟁 나면 다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 됐어요. 독립전쟁 하니까 조지 워싱턴 했고 남북전쟁 끝나니까 그랜트가 하고 2차 대전 끝나니까 아이젠하워가 하고 그러니 트루만이 맥아던한테 신경을 안 쓰게 생겼니까 투표로 해도 장군이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 신경을 안 쓰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컸던 게 전시체제다 보니까 민사하고 군사가 또 결합이 돼요. 이게 더 커요. 우리가 이수인 장군 얘기할 때 왜 군자금 마련하느라고 청어해서 팔고 막 이랬다고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사실 민간하고 이제 군사가 겹쳐진 건데 우리가 이제 옛날 역사 보면 총독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총독이란 말이 원래는 이게 이제 민권하고 민정하고 군권을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조가 옳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경계가 발동하는 거는 맞다는 거지. 그런데 경계가 발동하다 보니 이제 해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데 결국 자기 국민과 국가가 걸려있으면 자기가 위기를 감수해야죠. 그리고 정말로 뭐 이런 말 하면 또 난리 날지 모르겠는데 괜히 제가 그냥 이수인 장군보다 더 훌륭한 장군을 뭐 발굴해서 앉혔다. 그러면 또 뭐 욕을 덜 먹겠지만 가장 무능한 애를 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은 내내 스트레스 받았고 원규는 서인 쪽이고 그리고 하는 짓 보니까 쟤는 도저히 원규는 항상 뭐라고 그냥 돌격 앞으로 애들 두드려 패고 쟤는 머리가 없는 애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좋아하는 게 장비는 쿠데타 안 해요. 삼국지도 보면 관우하고는 긴장관계가 성립하지만 장비는 아무도 제가 설마 무슨 짓 하겠냐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소설에서도 왜? 쟤는 주먹만 있고 머리가 없는 애다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지도자들은 그게 믿고 싶은 거죠. 뭐 그래도 다 합니다. 역사 보면 할 때 보면 하는데 로마 시대도 보면요 꼭 이런 애 좋아하더라고요. 쟤는 쿠데타 못 할 거야. 저게 황제가 되면
누가 따르겠니? 그래갖고 꼭 이런 사람은 좋아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을 갈아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사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쿠데타가 힘들어요. 하지도 않고. 그 이수인 장군이 뭐 쿠데타 할 마음도 적어도 봐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꾸자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말리거든요. 심지어는 선조 말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서인들도 왕의 최측근도 이거는 했다간 덕이 원균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갖고 열심히 싸워요. 이거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를 해도 원균이로 후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원균을 또 충청병사로 보내고 별짓 다 해. 그러니까 당시 동인이고 서인이고 할 거 없이 이거 어떻게 막으려고 청 안 돼서 해임을 하자고 편들어, 그것도 잘 안 했어요. 막판까지 가다 했지만 그래도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는 건 안 된다고 마지노선을 치고 있었는데 선조가 하여간 끝까지 공작하고 쑤시고 배신하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근데 왕이 우기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체인지가 돼버렸는데 기습적으로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또 삼아버려요. 이렇게 돼서 7천량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은 없지. 자기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걸 보고 군사령관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백성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여간 최악의 선택을 하고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 나쁜 애들은요 이미 꼭두각시가 됐기 때문에 그만한 결정권도 없어요. 나름 똑똑하고 장악력 있는 사람이 대형사고를 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애가 왜 대형사고 치냐? 감정 못 이기고 대체를 보면 감정을 못 이겨요. 자기의 뭔가 어떤 그 욕구라든가 어릴 때부터 꿈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거를 못 이겨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콤플렉스라는데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선조가 대형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선조가 이때 사람이 어디 갔지? 아이고 제가 하나 빠뜨렸구나. 여기 있네. 이게 실록에도 안 나오는데 인사 조치할 땐 뒷조사 다 하거든요. 안 했겠어요. 다 했겠지. 근데 이수인 장군이 못 참는 게 하나 있는데 저분의 성격의 단점이 아니라 농담으로 단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능한 애 못 참아. 진짜 못 참아. 근데 훌륭한 사람 다 그렇더라고. 제가 평생 싸운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싸운 적이 없어요. 제 후배들 다 알아. 근데 제가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신경계 버럭버럭 낼 때가 있어요. 저랑 친한 애들은 다 알아요. 저 형은 다 좋은데 무능한 애를 못 참아요. 답답한 애들을 보면은 정말 참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랬어요. 내가 우리 외삼촌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 외삼촌이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되게 능력 있고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답답하고 멍청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정말 무섭게 화를 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을 닮아서 사석에서만 화를 내고 공석에서는 화를 안 내는데 우리 외삼촌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학생들도 하여간 멍청하고 무능한 건 못 참아. 그냥 막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제일 무서워. 싫어하는 선생님이었다. 공부 잘하는 애만 좋아요. 근데 이수인 장군도 가만히 보면 멍청하고 못 참더라고. 근데 그 녹둔도에 있을 때, 녹둔도가 그때 위험했잖아요. 그때 김경률이라는 양반이 이제 위에 상관으로 왔는데 이 양반이 기록에도 나오는데 허우대가 그렇게 허우대 좋고 목소리도 멋있고 그래서 다들 훌륭한 리더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쟤는 절대 임진왜란때 김경률이 쓰자고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저놈은 허우대만 멀쩡하고 실력 하나도 없냐. 절대 쓰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김경률이 녹둔도에 왔을 때 이수인 장군이 못 참았다는 거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 뒀다가 부하 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그때 다 기생들하고 자거든요. 밤에 기생이랑 자고 있는데 여진족 애가 그때 많으니까 여진말로 막 떠들겠대요. 그러니까 김경률이 요즘 말로 하면 여진족한테 성이 함락된 줄 알고
팬티 바람을 튀어나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다 보여줬으니 어떻게 당시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잔소리 해대다가 도망간 것 같아. 선조가 이 조사를 했거든. 시침이 똑 떼고 처음에는 김경률이는 못 쓸 놈이야. 이순신은 싸움 잘해. 이렇게 쓰다가 삼도수군 통제사 해임시키자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말을 흘려요. 옛날에 김경률이한테 이랬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입으로 대놓고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애야. 왕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 할지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암시를 날린 거. 이거는 제가 이순신 장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제 암시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 바꿔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때 정유자란이 또 온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렸었고 그러니까 잘못된 전략을 택하게 돼요. 무조건 부산을 함락해라. 부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순신 장군이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구나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가 하도 이러니까 해임은 못 막아도 원균은 임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전세가 좀 불리해지면 다시 들 수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기습을 해가지고 원균을 임명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계속 이순신 깎아내려요. 전사했다고 그래. 명나라 장군들이 와서 다 애도하는데도 아유 뭐 군인이 싸워도 죽는 게 뭐 군인의 의무지 뭐 이래버리고 이래서 오늘날 욕을 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의 이게 정말 리더로서 정말 안 좋은 건데 자기가 잘못해서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왼수라도 키워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정유자란이 임진왜란때 가장 큰 희생이에요. 7,000녀도 죽은 것보다 남원에서 더 많이 죽었고요. 지금도 남원에 가면 무슨 만인총 있지만 성 함락 때 엄청 그 당시에 일본군은 이제 통치할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임진왜란 때는 여기를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살육도 조심하고 이렇게 인기 정책을 썼는데 정유재란 때는 다 알아가지고 무조건 죽이면서 뺏는다. 당시 일본에 종군했던 승려도 아니 우리가 옛날엔 아니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는 족족이 그냥 모조리 죽이고 학살한다고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그러니 선조는 그 책임을 지기 싫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 씻어버리고 오히려 원균이 잘했다고 공신 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다 욕을 먹게 되는데 뭐 욕 먹는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토리로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뭐 선조가 이래서 그랬다. 콤플렉스 때문에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또 제가 선조를 변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변명이야.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최악의 리더로 갈 수밖에 없는 사고를 쳐버렸던 거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어요. 네, 우리 교수님 열심히 강의해 주셨고요. 시간 조금 이제 제가 질문 시간을 좀 드리려고 미련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딱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기회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수님 강의하시는 분은 두 가지.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 네. 제가 밖에서 보니까 전에 뵀던 것 같아요. 그때 간장 특허 내신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니까 준비되신 분 질문하세요. 선조가 즉위하기 전에 사업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사실은 선조가 15살에 즉위했잖아요. 1552년생인데 1567년에 즉위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선조도 그렇고 이런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인성이나 어떤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을까. 어렸을 때의 그 어떤 인성,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선조가 죽기 전에 장사를 했다, 사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처음 듣는 얘기.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좀 듣고 싶고. 그때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셨고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는 말 중에 뭐 그런 것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이라든가 그 이제 뭐 박납 이런 거 있는 걸 되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해요. 특히 대군들이 많이 군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1590년에 고사리진 첨사로 갔다가 대간 대신들이 반대해서 이제 무위를 그쳤잖아요. 그 다음에 만포진 첨사로 이렇게 같은 8월달에開국이 됐는데 그 아까 기록 중에 보면은 이제 고사리진 첨사는 종산품이라고 쓰셨고, 그 다음에 한참 당상관 설명을 하실 때 전충장군 이제 만포진 첨사는 정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포진 첨사가 정산품이 아니고 정산품 그러니까 관계랑 관직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직 임명도 있지만 품계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품 절충장군을 줘요. 그건 별도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국대전에 보면 수군진의 첨사는 종산품이거든요. 수사가 정산품. 근데 만포진 첨사가 어떻게 정산품이 됐을까? 정산품인데 당상관이 그러니까 별 셋인데 사단장으로 임명하는 케이스죠. 그런 경우가 되게 당시는 이제 품계들이 인플레 돼가지고 당상관 가지고 종육품 수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직하고 관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급은 올려준 거죠. 네, 혹시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리려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공직생활 한 30년을 한 이명화 교수님께서 이제 이수신 장로님을 칭하실 때 관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마이크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이제 30년 넘게 한 전 관료, 이제 학교에서 교육행정을 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하기 때문에 관료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아우러야 되는 어떤 리더십 발휘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수신 장군님도 이제 아까 이렇게 싫어하는 기만 같은 그런 신화도 있고 좋아하는 신화도 있는데, 사실 저는 조직에서 무능력하고 너무 무능력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당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정말 그 무능한 직원들의 어떤 그 사기 진작과 이런 뭐 이제 역량 개발 이런 점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잘 해보자라고 하면 요즘 현재의 트렌드가 이제 나는 뭐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정도냐? 이 정도를 칭찬해줘야지 내 그 이상을 요구하다 보니 리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같은 일이 나니까 시름시름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어떻게 이순신 리더십을 현실에 지금 제 상황에 이렇게 좀 적용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숙제긴 한데요. 질문 드려봅니다. 아니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기 힘든 게 많고, 이수신 장군은 두 가지가 운이 좋았어요. 첫째는 그 당시에는 이런 좀 강압적 리더십이 통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 끝나길 때 난다 그러니까 장수들을 이제 후보들을 막 추천을 받아요. 근데 아까 저 북군하고 남군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남군 장군 스타일들은 다 진급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훈 장군도 이수신 장군 성격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수신 장군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어쩌고 해도 또 이렇게 약간은 좀 행정적인 걸 또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정훈 같은 건 때려쳐 안 해. 막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저기 필요하다는 걸 알아갖고 그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이제 막 배치를 하는데, 이 기록이 선조 임진왜란 문제는 임진왜란 날 때의 기록이 다 불타갖고 제대로 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예를 들면 전라자수사로 우수사로 원균 임명할 때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싸움꾼 같은 병사들을, 장교들을 배치하는데 다 좌수형으로 오더라고요. 그 우수형에는 그런 장교 비율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이수신 장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수영 장교들도 맨날 와가지고 이순신하고 술 먹고 막 원균 욕하고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통지사 되니까 이제 그 나중에 원균이 말했던 이순신 빠들 몇 명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단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우리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요즘은 정말 어려운 게 사회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취지엔 저도 100% 동감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면은 결국 나약해져서 나갈 뿐이야. 그래서 옛날 뭐 군대식 강압적 훈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비단 이불 덮고 침대에서 자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리더에 뭐가 좋은지는 정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심각한 건 맞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역량으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사회가 좀 깨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요즘에 이제 슬슬 반론들도 좀 나오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더 갈등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는 또 너무 가면은 합리적인 사람이 반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좀 욱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욱하고 이쪽이 욱해서 이쪽으로 갔더니 지금 이쪽이 욱하는 스타일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형식적 평등, 형식적 정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기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네. 우리 저 이봉 소장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 회장이 하시고 먼저 하세요. 여기 있죠. 아니 아까 그 이순신 장군은 반성문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이 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좀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은 꿈꿔했던 당시에 우리 배들끼리 서로 그 먼저 막 그 공을 채우려고 하다가 통솔 두 척이 부닥쳐가지고 전복이 되는 네, 사고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고 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이건 내가 지휘를 잘못해서 그래 된 거다.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어떠한 처벌도 달기에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나의 실수라든지 내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걸 철저하게 반성을 하는 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성을 안 하고 안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정부에 올리는 보고서였거든요. 이분이 그쪽 생리들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장계는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보고서라서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문관들 상대로 올리는 보고서라서 단어 같은 거 되게 잘 써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실록 보고 사료 많이 본 사람들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보고용 보고예요. 그런 걸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관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김한희처럼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라. 네. 우리 최 회장. 예. 좀 자기 소개를 좀 하고 질문하세요. 네, 누구다. 네. 저는 이순신 연구의 회원이고요. 회사는 글로텍 왔는데 저희 회사는 TV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전쟁 생리를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타고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말 전쟁에서 이긴 건 녹두로 그쪽에서 연영력과 싸움에서 크게 이기셨지 않습니까? 거의 훨씬 더 생명 위협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의 승리를 정말 잘하는 것이 타고난 것이라면 그걸 놔두고 어떻게 해서 그 승리를 잘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은 저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들이 너무 그런 부분이 소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 일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냥 어떤 품성은 알겠는데 뭐 다 보시면 품성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요즘같이 전쟁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부분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가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떤 논문을 썼거든요. 동료 역사학자가 전화를 했어요. 대뜸 내놔 그러더라고, 전화. 뭘 내놔 그랬더니 내놓으래. 뭘 줘? 숨기고 있는 거 내놓으래요. 내가 뭘 숨기고 있냐 그랬더니 무슨 논문을 썼는데, 어떤 개인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 양반에 대해 모르는 자료를 갖고 너 쓴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불러주고 어떤 근거로 너랑 나랑 똑같은 거 봤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고까지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끊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에 누가 당신은 왜 똑같은 거 봤는데 남들은 못 보는데 그걸 보냐고 그래요. 저도 모르죠. 대신에 우리 집사람은 맨날 저한테 너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못 보냐고. 바보냐? 우리 집사한테 바보란 소리 제일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뭔가를 봤을 때 물밑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무리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적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죠. 아니 좀 대충인데요. 아까 배영립 장군하고 이제 배설 장군 얘기를 이제 하고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임진왜란 정제란을 이겼던 이제 마지막 그 명랑회전 그거 때문에 이제 뭐 좀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그 배영립 장군이나 뭐 이순신 장군은 그 나이가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싸웠다고 하고 배설 장군이 칠천량에서 8억선 12척과 120명 장병들을 후퇴해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한테 남겨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명랑을 이기게 된 건데, 영화도 자꾸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배설 장군이 좀 훌륭한 장군인데 평화돼 가지고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배설 장군님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뭐 경주교 시대 중에 있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설 장군을 자꾸 폄하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